잠수함의 임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시와 평시에 나눠지는데 평상시에는 염탐꾼 역할을 해야 돼요. 들키지 않고 적의 정보를 다 빼내는 거. 그러니까 뭐 정보 수집, 그다음 감시하고 정찰하고 사진 촬영하고 몰래 가서 나무 배 밑에 들어가서 소음 다 측정하고 이런 역할. 그다음에 미사일 쏘면은 미사일 파편 이런 거 수집해 가지고 분석해서 과연 미사일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케이블도 도청했어요. 냉전 시에는 미국 잠수함이 캄차카 반도 이런 데 가서 매설해 놓은 해저 케이블을 도청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정보, 고급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보 수집하면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밀리에 파견한 스파이들 이런 정보였는데 해저 케이블을 도청하니까는 고급 정보들이 다 나타나는. 그래서 잠수함이 그런 역할을 잘할 때 잠수함의 역할을 잘한다 칭찬받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참 평상시에 하는 것들은 법을 어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영해에 들어가려면은 잠수함은 부상해서 가야 되는데 부상하고 가면 다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가니까 걸리면 이제 처벌받아야 되는데 국제법이라는 건 처벌이 좀 약하지만은. 그다음에 전쟁 시에는 뭐 여러분들 잘 유부트 영화 봤겠지만은 막 상선을 공격에 격침시키고 또 기뢰 부설해 가지고 잠수함에서 은밀히 가서 기뢰 부설하고 그다음에 잠수함도 공격하고 이런 임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최근 2차 대전 끝나고부터는 잠수함에서도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그게 이제 핵무기거든요. SLBM을 쏴가지고 정말로 워싱턴이나 뭐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임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게 잠수함 임무예요. 다 목숨을 담보라는 임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은 비밀 무기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이런 임무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배가 이 시울프급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뭐 모듈 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형으로 만들려면은 띄어내고 또 복잡하잖아요. 근데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은 돈이 적게 들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노하우가 다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잠수함들이 비밀리에 정보 수집하다 부딪히고 뭐 이런 위험한 상황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험 삼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배가 나오는 건데 냉전 시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으르렁거릴 때 그럴 때는 서로 막 감시하고 인공위성으로 감시하고 사람 파견해 스파이 파견하고 미사일 쏘면 무슨 미사일 쐈는지 핵무기 뭘 개발했는데 항상 감시해요. 거기에 최선봉에 있었던 게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이 냉전이 끝남과 동시에는 정말 많이 할 일이 줄어들었죠. 이제 감시의 임무에서. 근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 냉전 시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 여기에 이제 미소 수중 첩보전 여기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수중 충돌 사건 여기에 이 책에는 19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19건. 이거는 신문에 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 경험자들을 인터뷰해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야, 이런 임무를 했구나. 핵추진 잠수함이.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19건의 수중 충돌 작전 중에 하나를 소개할 건데 오늘 소개될 내용은 미국의 스터던급 잠수함 SSN 639 토토캄이에요. 토토캄. 이 잠수함하고 소련의 K108 에코2급 잠수함. 그 블랙 리라라는 이름의 이 에코2급 잠수함이 충돌한 사건인데 스터전급은 북극 빙하를 뚫고 나가는 그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빙하를 뚫고 부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 근해에서 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왜냐하면 하와이 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면 캄차카 반도나 이런 데 가깝거든. 북극도 가기 쉽고 그래서 하와이 근해에서 주로 작전했어요. 이 배가 이제 두 번째 임무 그러니까 러시아 잠수함을 가서 감시해라. 그래가지고 걔들이 미사일 쏘는 걸 어떤 미사일 쏘는지 쏠 때 뭐 전자파도 수집하고 통신 감청도 하고 해서 어떤 수준인가 다 확인해라 해가지고 첫 번째 임무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임무 잘하면 또 시키거든. 그래서 그래 두 번째 임무를 갔는데 그때는 그 바짝 붙어가지고
에코2 잠수함의 모든 소음을 녹음해라. 음문이라고 하지, 음문. 왜냐면은 우리 전화기로 딱 받으면은 누구십니까 하면 알잖아요, 목소리를. 그래서 이 수중에서 소리를 내면 저건 에코2 잠수함이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녹음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려면은 바짝 붙어가야 되거든. 최소한 수중에서 3m 정도, 3 내지 5m를 밑에서 접근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잠수함은 원래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한미사일을 싣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미국보다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미국은 항공모함이 11척 있단 말이에요. 10만 톤급 이상이. 근데 그거 따라가기 힘들으니까 러시아는 전략을 잠수함으로 항공모함을 잡겠다. 그래서 잠수함에 대한미사일을 싣고 다녀요. 그래서 소련 해군 최초의 대한미사일 원래 29척 정도 건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임무에서 수중 40m에 둘이 충돌한 거예요.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10중 8구는 침몰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서로 미국 잠수함 침몰했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갔어요. 미국 잠수함은 소련 잠수함 저거 침몰했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갔다고. 근데 서로 동상이몽이죠.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명복을 빌었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튼 뭐 두 번째 임무 나가서 토토감이 한 5km 후방부터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막 속력을 줄이고 늘리고 해가지고 추적을 한다. 근데 추적하려면 엄청나 긴장하거든. 제가 19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과정 갔는데 거기에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언더워터 룩이 있어요. 수중 관측 그런다고. 이 훈련은 육상 훈련장에서 한 45분 정도 해요.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상함정을 했어요. 수상함정이 오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따라간다고. 그래서 수중 한 3m까지 따라가요. 따라가지고 수중 녹음을 하거든. 엄청나게 머리가 쭈뼛쭈뼛 서지. 거기서 이제 실패하면 이제 인생이 바뀌니까. 이 경우는 잠수함이 잠수함을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미국 잠수함.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잠수함이 훨씬 조용했어요. 러시아 잠수함은 시끄러웠다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사람은 자기가 따라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잠수함 에코2급 잠수함은 한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팔짝 이동을 한다고. 팔짝 이동. 그렇게 하면서 팔짝 이동하면 뒤도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뒤. 누가 다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감시하면서 간다고 자기도. 그런 거를 다 피해서 한 5km 후방에서부터 발더스턴 함장이 따라갔다고. 따라가가지고 추적하면서 거의 녹음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갔어.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부딪혀버린 거예요. 이거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긴장된다고. 근데 에코2 잠수함 자기가 시끄러우니까 따라온지를 몰랐어요. 근데 뭔가 잡히는 걸로 알았어. 저기 뭐가 따라오기는 따라온다 하는 걸 누가 느꼈는데 보고를 했는데 좀 무시하고 그거 뭐 고래 소리 아니야? 이렇게 이제 넘어갔죠. 그런데 미국 잠수함은 따라갔는데 가깝게 따라가고 3m 이상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그 음파 탐지기에 신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저도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이 방위를 정확히 보고 따라가야 돼. 속력도 조절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음파 탐지기 스코프를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긴장된 훈련이라고. 아무튼 결국에는 미국 잠수함은 함교탑, 수상항해하면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함교탑이라 하는데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가 한 3분의 1 정도가 찌그러졌어요. 잠수함 잔망경도 휘어지고 그다음에 ESM 안테나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것도 고착돼서 내릴 수도 없어. 그리고 통신이 안 됐어요. 통신 안테나도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그래서 철사줄을 매 가지고 부상해서 나 이런 사고 당했습니다 하고 하와이다 보고하고 그래서 캄차카반도에서 150마일 정도는 물속으로 갔어. 창피하잖아. 이거 막 긴장되고. 그러니까 서로 염탐하다 했으니까 이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150마일 정도 이탈하고 나서 그때 부상해가지고 하와이다 보고하고 나 이런 사고 당했습니다 보고하고 하와이를 입항했다고. 소련 잠수함은 이거 뭐가 부딪히기는 부딪혔어. 이거는 흔히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부딪힌 게 있어요. 감시하다가.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가지고 야 정상회담하고 핵 군축 협상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감시할 거야? 이렇게 막 서로 비난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잠수함도 뭔가 부딪혔어. 이건 분명히 미국 잠수함이야. 이 정도 세게 부딪히면 아마 침몰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부상해가지고 추진기가 2개 있는데 한쪽 추진기가 고장났어요. 한쪽 추진기로 들어갔다고. 추진기가 2개 있는데 한쪽 추진기 절단 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뭐 미국 잠수함하고 부딪혀서도 살아 돌아온 사람이야. 이렇게 역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승승장구하고 잠수함 사령관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이 책에 나오는 것만 해도 19건이 소개됐으니까 그 이상으로 이 잠수함은 그래서 들키지 않고 어떻게 작전을 잘 하느냐. 그래서 최영재 이사가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런 게 위험하다 한번 탈래 그런 얘기하다가 서로 출연하게 됐는데 아무튼 뭐 이 시간 제가 설명했으니까 최영재 이사는 이거 보시고 잠수함을 탈 건지 알 건지 다시 각오를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잠수함은 은밀 작전이 가장 그 기본적인 작전이라 들키지 않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에도 미국하고 러시아 잠수함은 그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서로 수중에서 감시해요. 핵무기를 못 쏘게. 그런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 이렇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핵추인 잠수함을 가져야 돼요. 이 핵추인 잠수함을 갖지 않고 1960년도 초에 미국 디젤 잠수함이 러시아 북해 함대 따라다니다가 불나가지고 침몰한 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잠수함 작전의 전형적인 작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2차 대전까지는 그래도 잠수함이 수상함을 공격하고 어리로 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 핵무기 싣고 상대 이 심장부를 타격하는 핵전쟁 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잠수함 작전이 계속 변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잠수함 작전 쉽지 않겠죠. 최영재 씨 잘 보고 판단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